회의에서 많은 존경분들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이 법률 위반의 소지가 높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주적인 그 통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환영하는데 이렇게 장관의 통제를 받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한다 하는 그런 의견도 좀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국민들도 이 문제가 우리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 인권이 언제든 침해될 수 있다는 그 점에 유의를 하시고 대안을 요청했다는 발언을 했는데 인터뷰에 그거에 대한 의원님 입장. 자 이제 그만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장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제가 수용을 하고 또 당내 의원님들이나 당원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지나? 원내대표님께서 청년들한테 좀 사과를 하셨는데 그건 잘 하셨다고 보세요? 그렇게 사과하셨으니까 인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원래 TV에서 보다 이렇게 몇 개니까 노래 한 곡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종찬 소장님, 네. 먼저 어제 있었던 일부터 짚어봐야겠는데요. 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요. 전국 경찰서장 간부인 총경들이 모여서 집단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향후 어떤 국면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갈등이죠. 네. 결국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다. 이것이 이제 경찰, 총경 또 경찰 내부의 여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남대문 경찰서 앞에도 경찰국 설치 반대 현수막이 붙었을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따른 후속적인 사안이다,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결국 소통일 겁니다. 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가 임박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경찰이 집단 또 반발하면 행정안전부 또 검찰은 상당히 또 검찰 출신이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 말 그대로 이 부분을 어떻게 수습하는지도 윤석열 정부의 과제입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들은 이제 행안부의 이른바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이게 법 취지를 훼손한다 이 점을 지적을 했는데 네. 추가 행동으로 과연 이어질 것이냐. 이게 경찰이 치안, 안보 이걸 담당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가 행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어저께 그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있었는데 오늘 한 3시간 전에 이 회의를 주도했던 그 유삼영 울산 중부 경찰서장에 대한 징계 조치가 대기 발령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 지금 유삼영 그 경찰서장이 이것은 인사권을 가지고 경찰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배 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 3주 전부터 계속 경찰 그 직장협의회 쪽에서 시위라든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삭발까지 하고 이런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인사권으로 이 접근이 되면서 향후 투쟁이 조금 더 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이중근 평론가님.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경찰의 집단행동 이게 비판하면서 엄중한 대처라는 입장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3가지 상황이 엄중하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 네. 입장에서는 뭐냐면 글로벌 위기, 경제 위기, 그다음에 파업, 노동계의 파업,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 이래서 국민들의 근심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지휘부가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적인 집단 행동을 불사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취지를 지금 왜곡한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부가 지금 복무규칙을 어겼는지, 그러니까 경찰서장 회의에 참여한 참석자들이 복무규칙을 어겼는지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엄중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네. 지금 성명을 냈습니다. 현 대변인, 네.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이제 권력이 경찰을 장악해 들어가는 과정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불종을 강요한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예전에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검찰 같은 경우에는 뭐 평검사회의, 부장검사회의 수시로 했었거든요. 문제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뭐 공무원 뭐 복무 규정을 따지거나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경찰한테 뭐 이렇게 강하게 나오느냐? 마침 왜 그러냐면 그 이철규 의원이 어찌 보면 이제 윤핵관으로 알려져 있고 이분이 이제 경기청장 출신입니다. 네, 경찰 출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청장이기 때문에 치안 정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청장 바로 밑에 계급인데 바로 아마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집단 행동 안 된다 그랬고 뭐 이상민 장관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뭐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지 않습니까? 아끼는 후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권에서 경찰을 압박해 들어가는 게 아니냐, 경찰을 장악해 들어가는 수순 아니냐, 저희들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탈북어민 북송 관련한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오랜만에 입장을 냈습니다. 네. 북한 어민의 살인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 네네. 하지만 국내법상 처벌은 가능하다. 이게 살인 관련해서는 국민의 한기 의원은 좀 다른 입장을 낸 바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권 장관의 발언의 의미는 뭘까요? 이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한기호 의원 측에서 이탈 주민들, 탈북 주민들을 이 증언을 토대로 해서 주장하는 건 이게 살인 혐의조차도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탈북 브로커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인데 지금 그러면 살인 혐의가 없는 사람을 그렇게 북송을 했느냐라는 논점이 하나 있고 살인 혐의가 있더라도 북송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논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즉 권영세 장관은 그 이탈 주민들의 증언이 확실하게 우리가 증언으로서 내밀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뭐 신문 과정이 불일치하더라도 어쨌든 자백이 있었으므로 권영세 장관이 주장하는 방점은 살인 혐의가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데 네. 북송을 했다. 이런 점으로 정부 입장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살인 얘기해서. 문제에 대해서는 네네. 여권 안에서 그러면 권 장관의 발언으로 정리가 됐다고 봐야 할까요? 됐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정부의 입장을 지금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것은 논란이 좀 더 계속 이어질 것으로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교 의원이 주장했던 이탈 주민들은 이미 2019년도에도 똑같은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예. 현 대변인, 네네. 10년간 판문점 북송 장면 영상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북한으로 되돌아가길 원하는 주민들은 판문점 통과할 때 이렇게 만세를 그렇죠. 불렀고 네네. 이번 북한 어민들은 안 가려고 자해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북한으로 갔을 때는 처벌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봅니다. 아마 네. 뭐 가기 싫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근데 핵심적으로 지금 권영세 장관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살인은 맞는 것 같다. 그런데 국내에서 처벌이 가능하다 이 얘기거든요. 결국은 핵심이 남으면 왜 그러냐면 이제 한기호 지금 뭐 TF 단장 맡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탈북 브로커라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네. 권영세 장관이 아무래도 이제 책임 있는 주체이지 않습니까? 이제 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고 하태경 의원이나 태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닌 것 같다. 그 탈북 브로커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처벌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법정에서 둘 다 자백했을 경우는 그나마 처벌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네. 서로의 자백이 보강 증거가 되거든요. 근데 둘 다 부인했을 경우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증이 없거든요. 네. 지금 시체라든지 흉기가 없고 그리고 서로 부인할 경우에는 관련 증거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내 처벌 가능하다라는 제가 보기에 권영세 장관 얘기는 약간 안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국내에서 처벌 뭐 없지 않습니까? 피해자도 없고 물증도 없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제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들이 수사 받을 때는 자백했지만 법정에 가서 또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장담 못하기 때문에 국내 처벌 가능성만 가지고 지금 얘기처럼 탈북이 잘못됐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서 여론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잘한 결정이다. 이 답변이 더 높았다면서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강제 북송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결국 네. 통치 행위에 무게가 실려 있다. 권영세 장관도 북한 의민의 살인 개연성이 아주 높다. 그렇다면 이제 흉악범 인식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북송 의민이 기순에 대해서 의사를 밝혔냐 안 밝냐. 이것도 기준을 밝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북송된 것이 차라리 더 잘 됐다. 이런 이제 여론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이 논란이 계속되면 뭐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 밝혀야 될 수는 있겠지만 네. 계속되면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여론으로 읽힙니다. 네.
쓰는 판넬 순서인데요. 8.15 특사 관련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미리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번 특사에 포함될 주요 인물을 써달라는 주문이었는데요. 질문 취지를 아마 다 이해하실 겁니다. 이은영 수장님, 네. 두 분 쓰셨네요. 이재용, 정경심. 예. 네. 저는 이 두 분을 쓴 이유가요. 지금 경제가 워낙 어렵고 지금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낮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반등시킬 모멘텀이 뚜렷하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면 카드를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이 이제 삼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감정은 이게 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면을 하면은 좀 지지가 반등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 것으로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썼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이 박 전 지금 국정원장도 사면을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지금 보수층도 떨어지고 진보층도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진보층이 좀 지지를 받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해서 깜짝 사면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근택 전 대변인 어느 분? 저는 뭐 이명박, 이재용 이렇게 두 분을 썼는데요. 아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당선인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면할 걸로 보는데 지금 문제 신경 쓰는 거는 여론이지 않습니까? 네. 여론은 별로 이제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재용 전 현 부회장에 대한 사면에 대한 여론은 좀 높거든요. 네. 그걸로 아마 좀 상세하지 않겠냐. 명분은 제가 보기에 아마 경제 살리기 이렇게 받겠지만 결국은 아마 두 사람 정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제가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보기에는 두 뭐 분 다? 저는 아마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정치를 오래 했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아마 그런 생각할 것 같은데 네. 이분이 그렇게 그동안 정치를 오래 한 분이 아니거든요. 네. 본인의 아마 생각대로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중근 평론가는 어느 분? 저는 이재용 부회장만 썼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분들, 앵커께서 언급하셨던 김경수 또는 지금 정경심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호불호가 너무나 극명하게 좀 갈린다. 네. 그 안에 안티 또 지지하고 반대하고가 팽팽하게 맞서는 진영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아까 현근택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높아요. 여론조사에서는 60%가 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 당장 그 사면이 갖고 있는 어떤 모멘텀, 정치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생각을 했을 때 네.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닥쳐 있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으로서 하나의 블록화하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압박이 심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가 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세우겠다는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가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은 가장 확실한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통합이라든가 뭔가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 사면이라는 게 그런 메시지를 담았을 때 더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사면이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여론은 안 좋지만 네. 또 내부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MB 정권 출신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사면을 감행할 것이고 시간을 더 길였다가 사면한다? 여론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네. 지금 차라리 여론이 나쁘더라도 감행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볼 것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우에는 경반반입니다. 네. 경제, 반도체, 반전. 그러니까 지금 여러모로 상황이 안 좋을 때 사면도 여론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런데 네.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가면 그나마 낫겠다. 또 통합을 생각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재용, 이명박만 해? 왜 김경수 전 지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면은 좀 부담스러울 테고 가석방 정도일 테고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안 한다. 네. 아무 기색도 비치지 않을 것이다. 왜? 아까 이제 이은영 소장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통합을 염두에 두고 사면할 것이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놀라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네.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한다면 너무 깜짝 놀래죠. 너무 깜짝 놀라는 건 안 한다. 네. 배 수장님 표정에서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 이은영 소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김경수, 정경심도 사면하라. 박지원 전 원장이 그랬잖아요. 국정원장이. 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이야기 나오니까
정유라 씨는 그럼 우리 엄마 최소한도 사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반영해서 그리고 상당히 지금 그 형기도 지금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최서원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악랄하다 그리고 이 법무장관 자격 없다는 등의 좀 자숙하지 않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고려의 사면 고려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죠. 그 현근택 전 대변인 당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당대표 예비 경선을 앞두고 경남 봉화마을을 찾았는데요. 어떤 배경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일단 뭐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 아마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두 분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뭐 광주도 찾아가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모두 찾아갔는데 그다음에 뭐 노무현 대통령 모두 찾아가는 너무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민주당의 뿌리를 내가 전통을 계승하겠다. 그다음에 내가 어쨌든 대권 되고 그 두 분 전직 대통령이 이어서 다음에 어쨌든 차기에 뭐 어쨌든 출마도 하겠다. 그러니까 당대표하는 이유 자체가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네. 의도로 보는데 사실은 우리 영남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컷오프 같은 경우는 중앙위원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중앙위원들은 뭐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인데 호남에는 현역 의원들이 많지만 영남에는 사실 원외지만 지역위원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 네. 보면 표가 많은 거죠. 지역위원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포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이재명 의원의 대선 때 동지였던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박 전 위원장이요. 이 시점에서 지난 공천 관련해 언급한 배경은 무엇으로 보세요? 두 가지로 생각이 드는 게요. 하나는 진짜 섭섭하다. 즉 어떤 의미에서는 배신감 같은 거를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이 사실 추천해서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대위 시절에도 굉장히 스스로도 지금 이야기하지만 왕따를 당했다.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이재명 의원이 내가 추천한 사람이다라고 사실 스스로 나서서 어떤 의미에서는 편을 들어주거나 하지 않았던 것. 그런데 자신을 이용한 것. 예를 들어서 이 공천과 관련해서 비대위원장 표현에 의하면 자신한테 전화를 해서 이걸 좀 자신의 공천을 좀 역성을 들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지금 지금 경선에 나가는 거, 그러니까 전대에 나가는 것까지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받아줍시다라고 후보들을 이끌었다 한다면 당원 당규를 뛰어넘어서 또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침묵을 지키는 점. 또 한 가지 점은 뭐냐면 자신이 입장을 지금 바꾼 것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때 당시에 개항을 출마 잘했다. 송영길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한 거 잘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말을 바꿨거든요.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게 왜 일관성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자신은 그때 최선을 다했다. 이재명 의원한테 그런 입장을 지금 표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근택 대변인, 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당내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 당시에 권한이 있을 때,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랑 결국 공천권이 있을 텐데 그때는 어쨌든 공천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 뭐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해줬다라고 얘기하면 약간 변명처럼 들리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직 정치를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출마하는 분이 자기 공천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출마할 생각 결심을 하면 공천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 반대했으면 모르겠는데 그 당시엔 해주고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해 갔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출마하는 사람은 누구나 뭐 비대위원장인 당대표한테 요구를 한다 이런 말씀. 당연하죠. 오히려 안 만나주는 경우나 부탁을 안 들어주는 경우, 저도 뭐 경선이라도 좀 시켜주길 바랐지만 안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출마하는 분은 다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뭐 그때 결정이 잘못됐다라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 그게 사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 대변인도 아쉬움이 많이 이렇게 힘이 있는지 알았으면 가서 부탁할 걸 그랬습니다. 제주도 경선 말씀하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5대0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후보들이 어떻게 맞서느냐 이게 이제 지금 전당대회 관심으로 떠올랐는데 배종찬 수장님 반유를 할 것으로 보세요?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 또 전당대회 때 피는 꽃이 단일화죠. 근데 그건 뭐냐면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려고 또 하나는 돋보이려고. 근데 이길 수도 없고 돋보이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8.28 전당대회에서는 이기지도 못하고 돋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단일화는 안 한다. 안 할 가능성이 높다. 데이터상 그렇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한편에서는요, 이재명 의원이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 큰 차이로 이기지 못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큰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우리가 좀 가늠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그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는 총 8명이 출마를 했어요. 그런데 그 8명 다 나오기 전에 5명 정도 조사할 때 이재명 후보가 한 30%대 후반이 나왔고 8명 다 해서 최근에 나온 조사를 보니까 40% 초반대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그 후보가 많이 나와서 최종 나왔을 때 이거는 그냥 이재명 의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판단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잣대는 그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이재명 후보가 얻은 득표율입니다. 이게 50.29%인데 그래서 당대표가 됐을 때 본인의 어떤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그 기준은 한 60% 이상이고 네. 지난 최저선 자기가 얻었던 거는 50%이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인 55%는 넘어야 그래야지 이제 당대표가 됐을 때 영향력을 좀 확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종건 평론가님. 네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되겠지 하면서요.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들떴다 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네네. 이게 되기를 정말 바라는 건지 아니면 됐을 때의 두려움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인지 속내는 뭘까요? 일단 겉으로는 기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걱정을 하는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 기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혹시나 서른 의원이나 윤영찬 의원 두 분 다 한 분은 지금 당대표 선거, 한 분은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겉으로 기뻐하는 거는 또다시 그런 사법 리스크 이야기를 당내 지금 전대에서 함으로써 이재명 의원의 지금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내부적으로 부각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기뻐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속으로 걱정하는 것은 만약 진짜 이재명 당대표가 됐을 때는 네. 이재명 당대표의 지금까지 정치 생활을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네. 즉, 이 당을 추스르고 완전히 일사불란하게 지금 정부의 어떤 모든 정책을 반대할 것이다. 그래서 한동안은 완전히 경색 국면으로 갈 것인데 네. 170명을 갖고 그렇게 드라이브를 막 건다면 전혀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도 속으로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당권 경쟁은 여권에서도 있죠.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물밑 경쟁일 텐데 현근택 전 대변인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윤핵관 내 서열 다툼이요 본격화했다 이런 이제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장제원 의원이 권성동 권행대행에 우위를 점했다 이런 평가들인데 맞습니까? 뭐 저는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당초에 아마 당선인 시절에 뭐 비서실장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 우위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대부분 평가하다가 지난번에 이제 직무정지 부분에 대해서 식사 자리에 일단 장제원 의원이 안 오고 권성동 의원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한테 허가를 받은 것처럼 나오면서 그래도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넘버 2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최근에 이제 사적 채용 논란이 일어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직무대행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아마 그래도 기존의 관계는 유지되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사실은 이제 용어가 중요한데 뭐 간장연대, 김장연대에서 상수는 장제원 의원이거든요. 네. 앞에 사람은 바뀌지만 뒷 사람은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결국은 장제원 의원이 키를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윤핵관 갈등이 안철수 의원의 당권 도전에 악재가 된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일단 저희가 그 내부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가운데 이걸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비대위 체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현 대변인이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현재 비대위 체제를 안철수 지금 의원은 끌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고 지금 이제 윤핵관 중에서도 그 장제원 의원 쪽은 빨리 이걸 끝내고 새롭게 교체를 해서 새로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또 거기서의 키는 역시 권성동 지금 직무대행이 물러날 것인가 안 물러날 것인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네. 배 수장님. 네. 당대표 적합도 1위 여론조사는 이준석 대표로 계속 나오는데 네. 이 대표는 지금 지방 돌면서 지지세 계속 결집시키고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만만치가 않다. 네. 왜 그러면은 전체 응답자에서 이준석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 있는 이준석 대표가 가장 당대표 적합도로 높을까? 그 이유는 여기는 20대, 30대 남자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네. 그리고 중도층까지도 있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앞으로 중도층도 중요한데 외연 확대를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
만만치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전국 투어를 하고 있고 준석 대장정, 공개 자맹, 자맹인데 공개입니다. 공개 자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군 결집을 하고 있다. 네. 20대 30대 남자 수도권 호남 여기에다 이제 신세대 보수층까지도 결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이슈 끝난 거 아니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네. 시작이다. 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이평론가님, 네. 윤리 징계 이후에 네. 방문재 배수장님 말씀대로 전국을 돌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요. 최근에는 진도 국민을 만나서 노래 부르는 모습 이게 또 공개가 네, 됐어요. 화제가 됐습니다. 내년에 당대표 도전까지 염두에 둔 행보입니까? 이준석 당대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원권은 정지됐잖아요. 그래서 중앙당에서 무엇인가 뭐 어떤 메시지를 던지거나 정치적인 어떤 SNS에 정치적인 그런 자신의 어떤 생각을 옮기는 것은 사실상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지금 두 가지 행보로 보여요. 네. 즉 2030과 호남의 어떤 표를 자신이 다지고 있고 또 2030을 자신의 편으로 계속 이탈하지 않고 갖게 만드는 건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나중에 사법적 판단이라는 어떤 폭우가 와서 그 씨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지금 뿌려놔야 나중에 한 6개월 후에라도 그걸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정치 행위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다라는 네.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수 대표는 사실 경찰 수사 결과에 네네.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이 될 텐데 현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이준석 대표의 움직임은 무엇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세요? 제가 보기엔 차기 전대 나오겠다는 게 들어 보입니다. 왜 네. 그러냐면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은 조기 전대는 안 열리거든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근데 본인이 일단 원외 인사기 때문에 당권이라도 갖고 있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그럼 본인이 차기에 공천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움직이면 밑바닥 정서를 다져서 차기에 다시 도전하겠다.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안철수, 김기현 등 당권 주자들이 있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 견제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징계가 잘 됐다는 여론도 있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근데 보는 사람의 차이, 시각의 차이가 다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이준석 당대표는 상당히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사실 일단은 지난번에 징계를 받을 때는 이제 정치 생명이 거의 끊어질 걸로 지금 보고 있었는데 네. 오히려 윤핵관 간의 갈등이 인사 문제로 불거지면서 상당히 이준석 당대표가 시야에서 사라지면서 책임론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지역을 돌면서 순회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선거 나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노상에서 저렇게 어르신들과 같이 춤추고 이런 모습이 거의 모든 걸 내려놓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본인의 하기 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기회가 다시 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 한번 보죠. 배 수장님, 네. 윤 대통령이 이번 주 몇몇 조사에서는 지지율 하락세가 멈춘 지표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반면에 부정평가는 또 올라갔더라고요. 네. 이거 어떤 흐름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반등하려던 윤 대통령 지지율, 권성동 타격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긍정평가는 반등한 것도 있고 또 부정평가도 조금 내려온 게 있는데 또 긍정평가가 더 내려가지는 않고 이 횡보, 차단된 것 이렇게 또 보합된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왜 그럴까? 긍정평가는 적어도 민의감에 따라서 지지층들을 결집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반면에 부정평가는 같은 조사인데 긍정은 횡보인데 부정은 더 왜 올라갔을까? 네. 여기는 이제 중도층 또 블루칼라 최근에 거제 하청 노조 관련된 이슈도 있으니까 특히 이제 2030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인데 2030 세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에서 가장 큰 이유는 인사거든요. 네. 특히 이슈로 따졌을 때. 그런데 좀 뭔가 대통령도 도어 스태핑 조심하고 또 스타 장관 나와야 된다. 또 경제에 더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갑자기 터져 나왔던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네. 이 이슈가 2030의 발목과 중도층의 발목을 잡으면서 부정평가만이라도 네. 부정평가는 더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평론가님, 네. 여권은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 또 장차관의 역할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네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좀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변화는 됐죠. 하지만 그 변화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변화이냐, 네. 아니면 당장 급하니까 이것부터 하자라는 변화이냐의 그 차이가 있다면 후자라는 거죠. 네. 사실 변화는 핵심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초기에 소주성이라든지 네. 뭐 이명박 대통령의 747, 또 박근혜 대통령의 뭐 줄푸세 이런 식으로 경제 언어를 정책의 언어가 아니라 정치 언어로 하면서 주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장관이 뭐 스타가 돼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아주 작은 그런 변화에 불과하므로 네. 지금 당장 급해서 하는 어떤 변화의 어떤 조짐이다. 그러나 이제 더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지금 이 비판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문재인 정부와 비교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이제 최근에 그 한 언론사가 이제 발표를 한 자료를 보면은 이 현 정부와 전 정부 어느 정부에 더 좋은 점수를 주겠냐 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57.8%, 윤석열 정부가 32.8%가 나왔어요. 이거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다시 대선이 이루어지면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서 그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네. 했었는데 지난 일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 회사들이 설문 구성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구조화된 설문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를 지금 좀 약간 위배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네. 지금 오히려 여론조사 주의보를 내려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장님이 여론 전문가시니까 제가 아까 배 소장님께 드린 질문을 하나 더 추가로 여쭙면 몇몇 조사에서 지지율 하락세에 멈췄고 한 조사에서는 반등을 했잖아요. 네. 윤 대통령 그 전체적인 지지율 흐름에 좀 변화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한 군데 정도에서 그렇게 나와서 지금 조금 상황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하방 압력은 받고 있다. 여기서 더 내려가게 되면 국가나 나라가 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전히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요인들은 지금 곳곳에 산적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쓰는 판넬 두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가장 큰 이유 딱 하나만 뽑는다면 무엇일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현 대변인 네네. 지지율 하락 어떤 점으로 저는 뭐 실력이라고 썼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올인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전 정부 뭐 북한 문제라든지 여기 집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국민들은 그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 이자율 올라가지고 경제 어렵 이런 거에 좀 비전을 제시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건 결국은 실력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전 정부 탓을 해봐야 국민들은 아니 그래서 어쨌든 정권 교체 해준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도 계속 보면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걸 물려줬기 때문에 이랍니다. 백날 얘기해봐야 국민들이 귀 안 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난 대선 때 그 레파토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이제 그거 이제 끝내고 네. 앞으로 당신들 진짜 실력을 보여줘봐라. 이제 그거를 보여줘야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지율 반등이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종근 평론가는 어떻게 네. 보셨나요? 저는 정치의 실종이라고 썼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정책적인 부분은 아무리 국민들한테 나열해봤자 그것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안 닿아요. 그러면 이 정책의 언어를 정치의 언어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그리고 또 야당과의 어떤 관계도 정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언론의 어떤 홍보하는 문제도 사실상 도어 스태핑이 정치적인 정무적인 어떤 감각으로 도어 스태핑이 이루어져야 되고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참모들이 정무적인 감각이 굉장히 떨어진다. 정책적인 어떤 나열을 할 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을 정치의 언어 그리고 정치의 그런 태도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배 소장님은 오랫동안 태도를 진짜 네, 그렇습니다. 역시 네 태도를 쓰셨네요. 스타일로 보는 이유는 네. 우리 대통령도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 같은 대통령 제도를 실시하는 미국 대통령들은 참 대통령의 이 스타일이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 투표했던 지지층까지도 이탈하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큰데 그게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이걸 좀 더 정교하게 스타일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좀 더 신중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는 대통령이 좀 일단은 우리가 말이 아니라 말로 표현되지 않는 대통령의 행동 또 주변의 상황 이런 매너비언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또 스태핑하러 걸어오면서도 좀 더 엄중하게 최근에 경제 상황이 힘드니까 걸음걸이도 좀 더 단정하게 이렇게 좀 무게 있게 이렇게 긋고 다변다사거든요. 말을 많이 하면 일이 많이 생깁니다. 말도 좀 줄이고 꼭 필요한 메시지만 정교하게 또 정리돼서 간추려서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은영 소장님은 지지율 하락 한 가지 이유 네, 무엇을- 저는 김건희 여사를 썼습니다. 네. 예, 최근에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모두가 지금 쉬쉬하면서 말하지 않는데 내가 정치 혼란을 위해서 이건 꼭 얘기하겠다라면서 현대판 상소문을 올렸거든요.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관리, 공적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이게 이제 사람들이 해명을 해도 믿지 않는 단계에 가면 상당히 정말 어려워진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문체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그 이용 방안,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 조선 총독부 관사 복원이라든지 이 베르사유 궁전처럼 복합 예술 공간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김건희 여사 입김이 뒤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대통령에게까지 이게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른 여러 요인들도 있지만 대통령의 심리적인 어떤 것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김건희 여사를 지목을 했습니다. 배 수장님, 네네. 최근에 북송 논란이라든가 사면 등 있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지지율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권 입장에서는요.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북송 어민이나 사면과 같은 것은 남북 관계 국내 정치거든요. 네. 주로 이념적인 기준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념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보수정 결집뿐만이 아니라 좀 더 외연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럴 때 중요한 이슈는 경제나 또 다른 통합과 또 갈등을 극복하는 또 다른 청년 세대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이슈일 수 있다. 그래야만이 이념 이슈 또 국내 정치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MZ세대 여성 중도층뿐만 아니라 TK, PK, 60대, 70대 이상 가정주부층, 블루 칼라까지도 흡수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 소장님, 네. 대통령 지지율에 이어서 당 지지율까지 데드크로스가 있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네. 지난주는 어떠했습니까? 일단은 그 데드크로스 된 상황이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고요. 이제 네. 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보호막을 잃게 된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과의 관계성 속에서 볼 때 일부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선 결과가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아직은 국민의힘이 앞서 있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은 지금 계속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서 정당 지지율이 사실 지난 그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그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았었는데 지금 네. 그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 이게 좀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현 대변인, 네. 지금 사실 국내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엄중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대통령 지지율 또 어떤 리더십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가야만 된다고 보세요? 저는 뭐 지금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뭐 비서실장이든 뭐 정무수석이든 홍보수석이든 전혀 안 보이고 있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궁금 안 할 수 없고 비서실장 역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통령실 이끌어가는 위치인데 네. 뭐 지금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누구 하나 제대로 뭘 하고 있는가. 기본적으로는 저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자체에 어쨌든 검증되지 않은 기본적으로 정치를 안 해왔기 때문에 있지만 뭐 대통령이 당장 지금 어떻게 하는 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참모들이라도 바꿔야 되는데 네. 참모들에 대한 개편이 저는 뭐 반드시 필요하다. 네. 아마 조만간 저는 뭐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시네요. 이종근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지금 우선시 뭔가 바꿔야 된다든가 진용을 갖춰야 된다든가 어떤 점을 꼽으세요? 저는 이 전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50%에서 20%로 하락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50%로 다시 올라간 건 당시에 야전 침대도 놓고 하면서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극복하면서 다시 50%로 올라왔거든요. 네.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글로벌 외국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의 환경 때문에 뭐 우리나라 지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국민들은 당장의 고통이 그것으로서 상쇄되지 않거든요. 네. 지금 대통령이 필요한 건 이게 비상시국이고 비상시국에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사실상 모든 것들을 지금 잘 통제하고 있고 곧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비상경제회의도 사실 굉장히 느슨한 어떤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태도의 어떤 변화, 메시지의 변화가 거기에 비상시국이고 비상경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타파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 수장님은? 네, 동일합니다. 네. 조금 전에 현근택 대변인과 이종근 평론가 또 이현영 소장의 말씀이 이걸 얼마나 잘 흡수해내느냐, 네. 흡수해서 윤석열 대통령실로 가져가느냐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네.